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락강에 대해서는 뭐 국내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뭐 저도 꽤 많이 보는 편인데 볼 때마다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약간 고무적인 것은 뭐냐면 그 락강의 주저죠, 그러니까 뭐 가장 두꺼운 책인데 에크리가 영어로 또 번역이 다 된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 나온 거는 이제 부분적으로만 번역된 건데 완역이 돼서 나온 게 얼마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또 에크리가 완역이 돼서 나왔거든요. 근데 비싸요. 그 책이 한 권에 12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사다 놓고 그냥 열심히 그냥 뭐 모셔놓고 그냥 보고 있는데 뭐 번역서라고 하는 한계는 뭐 우리가 감안하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국내에서 이제 나름대로 그 락강에 대해서 뭐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락강의 안티고네에 대해서도 그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락강에 따르면 안티고네는 죽음 충동, 그 다음에 주이상스. 주이상스라고 하는 단어는 불어로 주의라고 하는 말이 그 어떤 쾌감을 느끼다, 뭐 향유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향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저기 어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충족되는 어떤 거 이런 상태에 하여튼 주이상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여하튼 다시 말해 안티고네는 순수한 욕망, 그 다음에 그런 욕망의 끝을 지향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주지하다시피 락강은 인간의 욕망을 세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그 유명한 상상계, 그 다음에 상징계, 그 다음에 실제계입니다. 이게 뭘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락강이 이제 그 내세운 어떤 슬로건이 프로이트로 돌아가자 하거든요. 프로트로와 프로이트인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그냥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고, 결국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단계가 그러잖아요, 그죠? 아들인데 아들이 엄마하고 이제 하나가 되고 싶은 욕망이죠, 그죠? 그러면 엄마가 이제 그러니까 꼬마가,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가 엄마랑 하나가 되고 있으면 엄마하고 내가 구별이 안 돼. 여기는 엄마 부분은 어떻게 낙원이죠. 이 단계가 상상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가장 뭐죠, 이제 뭐 편안한 상태죠, 안락한 상태.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그런 욕망이 그 최고도로 그 만족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입상수가 완전하게 채워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근데 뭐 이제 뭐 그런 상태인데, 그죠? 가정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아이가 좀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마 옆에 아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아빠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떤 그런 자기 욕망을 엄마한테 투자시켜가지고 엄마는 내 거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돼? 너희 시켜 혼나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금지, 거세, 법이죠. 그죠? 이게 상징계예요. 언어, 명령.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럼 혼나. 너 그러면 아빠가 혼낼 거야 라고 하는 그 세계가 상징계입니다. 법칙이거든요. 근데 아빠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들의 어떤 그 무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뭐 당연히 욕망 속에서 엄마라는 존재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항상 있죠.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넘어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태가 실제계인데, 그래서 실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상징이 너무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계라고 하는 것은 상징계와 상상계가 결합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실제계에서 욕망의 어떤 잔재들이 상징계로 넘어오는 그 틈,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락강이 얘기하고 지적이 얘기하는 틈, 언로.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라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충족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겁니다. 따라서 누구나 다 인간은 자기 욕망을,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 세상이 무질서하고 무너져요. 따라서 어떻게 돼? 사회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인간의 욕망을 어떤 식으로든 통제를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징계, 그 다음에 그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를 저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제가 운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도로, 자유로는 다르나? 그러니까 상한 속도가 110km예요. 차가 아무리 좋아도 110km를 넘어가게 되면 찍혀요. 카메라에 찍혀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차가 나인지 내가 차인지 하여튼 차를 몰고 가면서 차는 편안한 상태가 내가 원하는 상태야. 이게 상상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몰고 가게 되면 요새 전기차 모시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소리가 너무 안 나니까 뭐 자칫하게 되면 내가 차 안에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저는 그 드라이버들의 어떤 가장 원하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딱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나가게 되면 물론 시내에서 50km지만 요새 딱 나가게 되면 차는 좋아. 뭐 봤더니 계기판이 뭐 250 쫙 있어요. 그죠? 근데 110km로 달리라고 그러니까 미쳐버리겠어요. 그죠? 근데 110km라고 110km에 딱 뭐죠? 저기를 맞춰서 가라라고 할 거, 차를 모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 명령이죠. 그러니까 국가식은 뭐냐면 너희들은 거기 뭐 고속도로에서 110km를 넘게 되면 위험하니까 딱 정해놓고 이게 상징이죠. 법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엄마 너 엄마를 탐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어, 명령, 금지 법이에요. 그죠? 처벌까지. 그죠?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 110km를 해놓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죄송해요.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쓰는데 제가 젊은 아이들이 아빠 차 어떻게 오늘 잠깐 빌렸어요. 그죠? 차는 뭐 벤츠야. 뭐 300km까지 나와요. 옆에 애인도 타고 있어. 오늘 드라이브 시켜준다고 내가 약속을 했어. 가는데 110km로 가봐. 그러면 폼이 안 나요. 폼이. 그죠? 다른 차들 뭐죠? 조그마한 차들하고 모닝차하고 내 차 벤츠인데 한번 좀 뽐내고 싶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딱 봤더니 계기판이 어떻게 돼요? 110에서 딱 넘어가는 120이 딱 보여. 115, 120. 그 순간을 딱 110km 그 한계선을 딱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이게 뭐예요? 위반이에요. 법칙에 대한 위반입니다. 그 순간부터 에이 한번 내가 밟았으니까 밟게 된다. 그러면 150, 180, 200 막 넘어가죠. 그죠? 샌들 어때요? 스피드 이거는 힘입니다. 힘. 그죠? 다 비켜라죠. 내가 왕이야. 그 가끔가다 그런 적이 있죠. 자유로에서 젊은 아이들이 차 좋은 거 가지고 그냥 그 경주하듯이 하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파워거든요. 그죠? 힘이에요. 힘 다음에 뭐냐면 자기 욕망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만족도가 커지는 거예요. 즉 주의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 250, 300 밟아보세요. 저도 한 200은 밟아봤거든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보이는 게 없죠. 그 다음에 250 넘어가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죠? 도로에 차가 많이 없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다 그런 차들이 달려봐. 자칫하면 어떻게 되죠? 내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죽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주의상수의 끝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하고 그 주의상수는 거의 동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는 뭐냐면 하루살이야. 하루살이 여름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걔는 하루밖에 못 살아요. 근데 그 하루 동안에 다른 생물체들이 100년?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개면 한 20년 살 모든 거를 다 만족하고 죽어야 돼. 하루살이 운명은 그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어떻게 되죠? 여름에 불이 하나에 있으면 죽을 똥 살똥 죽을지 살도 모르고 불로 뛰어드는 거예요. 마치 이카루스가 태양을 향해서 가려고 똑같아. 지 날개가 녹아내릴 건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뭐냐면 밝은 데로 가면 갈수록 자기가 좋은데, 즉 욕망이 충족되는 데. 하루살이 욕망이 있으니까 근데 여하튼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충족이 돼서 주의상수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되죠? 죽어요. 100일 전도 가면은 옆에 가게 되면 온도가 높으니까 하루살이가 어떻게 돼요? 견디지 못하죠. 죽어요. 즉 죽음. 어쩌면 안티고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낙강이 안티고네에서 이제 자기가 어떤 생각했던 어떤 그런 사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어떤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 9페이지하고 10페이지 초반에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문제는 지금 줌으로 비대면으로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 목소리가 좀 빠르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좀 천천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금 여기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다 저희들 준비한 책자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 읽어가면서 하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책을 읽는 거는 아무래도 좀 빠르게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평가를 받을 때 다 좋아요. 뭐 강의 다 좋다고 그러는데 딱 두 가지. 하나는 말이 빠릅니다, 선생님. 두 번째, 악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어떻게 그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 악필하고 말이 빠른 사람은 머리가 좋아 해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어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대한 어떤 천천히 하겠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욕망이 평소에 상징계의 모든 위압적이고 파시스트적인 장치에 의해서 억압받고 통제되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은 어떻게 돼요? 욕망을 자기가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사회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즉,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에 올라가게 되면 속도를 110km에 맞추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뭐 다 벌금이니까. 그죠? 선생님 어떠세요? 우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는데 전철 타고 버스 탈 때 마스크 벗을 수 있어요? 없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상징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징계에 머문다고 해서 실제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의 어떤 욕망을 제어한다고 해서 엄마에 대한 아들의 욕망이 없지 않아요. 그 어떤 상태가 바로 실제계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 조금 이따 선생님. 가려질 뿐입니다. 아니 가짜로 만족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환상이죠. 그 지적이랄지 우리가 환상을 가로지기 위해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실제계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상징계의 경계를 넘어 범람 이게 바로 잉여예요. 잉여. 그 지금 저희 어떤 제가 고민하고 있는 연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잉여인데, 그러니까 그 주적이나 뭐 이것저것에서 나오는 잉여하고 그 사르트르가 말하는 잉여 존재입니다. 레트르트 토에서 남아도는 존재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같대요.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어떤 사유에서 잉여 존재의 그 가치와 그다음에 뭐죠 이제 락강이라는 그 주적에서 말하는 잉여인데, 그래서 그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사르트르로 이제 미학으로 학위 논문을 쓰셨는데 그 선생님이 그걸 산치해가지고 잉여의 미학이라는 그 제목을 붙이셨어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잉여인데요. 그 장치, 원칙, 마비를 법칙을 마비시킬 수 있는 거죠. 그 작동을 뭐좀 멈추게 하는 거죠. 가능성을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상징계의 균열이 생기고 실제계의 모습이 반짝 그죠? 드러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 이게 락강이랄지 지적 등이 말하는 구멍, 틈. 선생님들은 우리 그 저수지가 무너질 때 뭐 지구멍 하나, 조그마한 구멍이 시작돼가지고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불온한, 불온한 징후죠. 그러니까 그 생돔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대유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코로나19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거기에서 몇 사람이 그죠? 몇 사람이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뭐지 그랬는데 이게 막 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인간과 어떤 병균들 아예 경계에서 우리는 병균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러는데 병균들은 아니야. 우리는 그 인간들이 박테리아 뭐 이런 뭐 페니실린 뭐 해가지고 뭐 준비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 존재하고 있어. 너희 인간들이 그 지배하고 있는 세계를 넘어서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 그 코로나19 균이라면 인간들에 대해서 지금쯤 어떻게 돼요? 그 코로나19 균의 그 욕망을 갖다가 충족시키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그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뭐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구멍, 틈, 얼룩입니다. 그러니까 히치콕의 어떤 그 새라고 하는 그 뭐죠? 그 영화 같은 데서도 그러잖아요. 그죠? 처음에 새가 막 와서 막 그 차 유리창을 막 치고 이게 뭐지?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떤 영화에서는 어떻게 돼요? 저기에서 그 뭐죠? 그 바다에서 배가 들어오는데 뭐죠? 돛대가 딱 나타나. 그러면 그게 뭐지? 그러는데 그게 시작인 거예요. 어떤 것의 어떤 현상의 시작. 그러니까 뭔가가 시작되는 어떤 징후죠. 징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게 되면 어떨까? 상징계를 교란시키는 어떤 징후, 그 불온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생님 저기 또 그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초등학교까지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애가 뭐 말 잘 중학교 때 갑자기 사춘기가 시작되는 말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뭔가 낌새가 이상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걔한테 뭔가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항이 시작되고 드디어 그 이제 아이한테 어떻게 돼요?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아이가 엄마 아빠의 말을
엄마 아빠의 말은 당연히 뭐 상징의 법이니까. 그냥 범생이야. 잘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래 무난하게 잘 커. 근데 어떻게 돼? 가만히 봤더니 죄송합니다. 얘가 커서 못 되려고 그러지. 가능성이 있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뭔가 좀 일탈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죠. 뭐 그런 것도 좀 보이고 그래야 그래 내 새끼 참 그 앞으로 뭔가 좀 될 것 같아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평탄하게 고속도로를 110km로 가는 것처럼 가봐. 그러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좀 실망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말썽을 피우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지. 근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도 죄송해요. 골치 아픈 아이를 키우는 게 더 재밌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상징계에 구멍이 뚫리는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아니 그 지점을 어떻게 해서든 마련하는 것이니까 만들어내는 거죠. 중요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블레이즈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문학 그 이제 작품에 대해서 소수문학 얘기를 할 때 베케트랄지 이런 작품들을 보고 기존의 언어에 구멍을 뚫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언어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상징계의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향토성이 짙은 그러니까 뭐 방언, 사투리를 가지고 작품을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서울 표준말, 경기도 표준말 요새는 뭐 표준말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 전국으로 확대됐으니까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는 경기도 표준말을 가지고 소설을 썼어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재미가 없어. 나만의 고유성, 즉 내가 어디 뭐죠 어떤 제주도의 사람 출신인데 나의 향토색이랄지 이런 거를 드러내보고 싶어. 그러면 제주도 어떤 말들을 갖다가 쓸 거 아니에요. 사투리.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이게 뭐지? 그래. 그러면 그거 자체가 언어의 배치죠. 그러니까 기존 언어, 지배적인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약간의 흐름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똑같아요. 뭐 틈, 얼룩 이런 개념들 차이 그다음에 뭐죠 그 제가 말하는 그 뭐죠 언어를 미치기 위해서 고랑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 언어에 구멍을 뚫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뭐 그런 것들 생각하시게 되면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바로 거기에 주의상스가 있으니까요. 그 지점의 출현을 철저하게 봉쇄하고자 하는 세상, 그런 세상은 어떻게 돼요? 전체주의적이고 파시스트적인 세상일 겁니다. 그렇죠? 권력이 딱 쥐고 너희들 우리가 시키는 것만 해. 뭐 죄송합니다. 북한이 소련이 옛날에 우리도 옛날에 뭐죠 독재 시절 때 그랬잖아요. 그죠? 유언비어. 너가 이 말하면 죽어. 잡혀가. 딱 말뚝 박아놓고 법칙 세워놓고 이걸 넘어오면 너가 다 죽어 이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고속도로에서 110km를 넘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욕망을 뭐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여기 그 젊으신 분들은 그런데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머리 장발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다 뭐냐면 일탈.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그 어떤 기존의 어떤 법칙을 상징계를 깨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세상이 곧 미래, 창조, 자유, 상상력 등이 의미를 갖는 세상일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그런 세상을 지도기도 사랑하고 꿈꾸는 분야가 바로 문학과 예술이라는 것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어떠세요? 학교에서 보게 되면 인문학, 자연과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이런 것들에 비해서 어떻게 될까? 실용과학에 비해서, 의학에 비해서 인문학, 밥도 못 먹고 있잖아요. 그죠? 인문학 하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그죠?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밋밋해. 그죠? 음식에 소금이 없는 거랑 똑같죠. 고춧가루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전부 다 법칙이잖아요. 자연과학, 경제, 모든 게 법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법칙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욕망이 통제되고 제어되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어로 이제 빠뚜뚜예요. 빠뚜뚜가 뭐냐면 빠가 나트고 영어 NOT 나트고 뚜뚜가 뭐냐면 올이에요. 저희들 빵집 있잖아요. 그죠? 뚜레쥬르 있죠. 빵집. 뚜가 그 이제 TOUS에서 이게 그 TOUT라고 하는 불어 단어의 복수예요. 그 올인데 뚜뚜는 뭐냐면 그것의 그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빠뚜뚜 하게 되면 not all이에요. not all. 그러니까 그것만이 다 가는 거예요. 제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그 전인권 그것만이 내 세상 그러는데 그것만이 아닌 게 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다다. 그러면 끝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어떤 것이 있어. 그거 말고 뭔가가 있어. 그 틈바구니를 열어 보여주는 거. 이게 뭐냐면 바로 그 뭐죠? 상징계의 그 어떤 흠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흠집으로 실제계적인 요소가 너무 인이어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 저도 이제 거의 내일 모레면 이제 다 나이 먹고 그런데, 그러니까 일탈, 뭔가 벗어나고 싶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학에서 우리가 스타일 정의를 할 때 벗어나면 일탈. 뭔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 획일적이고 뭔가 그죠?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거, 그런 의미가 없죠. 만약에 이 세상에서 색깔이 하나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빨간색 하나. 내가 정말 파란색, 빨간색만 좋아해. 파란색을 좋아해. 근데 이 세상이 온통 파란색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파란색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일자의 세계. 그것만이 의미가 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라칸 다 그것만이 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뭔가를 하나 세워놓고 이것만이 다야. 근데 이쪽에서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 안티고네에서 안티고네의 어떤 편을 드는 사람들의 주장 같은 그런 어떤 주장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라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어쨌든 라칸은 안티고네에서 크레온을 상징계, 그러니까 법, 그죠? 명령, 그죠? 아까 이제 폴리네케스를 갖다가 매장하게 되면 죽여, 다 돌로 쳐서 죽여, 이런 거예요. 그죠? 상징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봅니다. 그 명령은 어떻게 되죠? 어기면 안 되는 법이죠. 국가의 법, 이성의 법. 그 법은 테바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똑같죠? 우리 고속도로 질서잖아요, 그죠? 코로나19 마스크 써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욕망을 제어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돼? 국가의 법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기면 안 돼, 그죠? 근데 어기면 위반해서 아까 쾌락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주의사항 하여튼 그런 겁니다. 선생님들 어떠세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지는 않은데 하면은 벌금 물으니까. 왜냐? 전철을 타는데 다 마스크를 썼어. 나만 자기가 왕 같아, 그죠? 근데 어떻게 돼? 당장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테바의 시민들의 욕망을 가두고 한계 짓고 경계 짓고 억압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안티고네는 크레온에 의해 대표되는 상징계를 교란시킬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그런 얼룩, 틈, 간극의 출현입니다. 일종의 불온한 징후죠. 그죠? 뭔가 불안해. 뭔가. 그죠? 그런 것의 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안티고네가 폴리네케스를 매장시키고자 하는 장소가 바로 상징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실제의 모습이 살짝 비춰지는 바로 그 장소인 것입니다. 정확히 그 장소에서 안티고네가 시신을 매장하는 순간의 욕망은 순수한 욕망, 죽음 충동, 타나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욕망의 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곳은 안티고네가 죽음을 불사하고 뛰어들면서 주의사항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런 장소 같아요. 그 장소에서 안티고네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안티고네는 그 순간, 이게 가장 의미 중요한 건데요. 그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락강적인 용어를 하게 되면 데이터죠. 그러니까 나한테 뭘 하라고 시키는 저기가 없어요. 존재가 없어. 오로지 내가 나의 행동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행동을 기울하는 어떤 법을 내가 스스로 제정합니다. 그래서 락강 같은 경우는 이제 뭐죠? 그 세미나에서 상당히 27권, 28권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율리시즈 같은 경우 그런 이제 그래서 대표적인 작가인데 어떤 작가가 보통 사람들 아니면 기존의 작가들이 느끼지 못하는 어떤 것을 느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내가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존의 어떤 언어, 그죠? 기존의 언어로는 나의 어떤 생각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내 언어를 창조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화가들 보게 되면 똑같잖아요. 그죠? 들리지도 그렇고, 베이컨 같은 그림 보게 되면 머리 팍팍 문질러 버리고 막 그런데 이게 뭐야? 그런데
그게 곧 그 화가의 어떤 욕망, 그죠? 그 다음에 그 작가의 새로운 어떤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욕망을 또 표현하는 어떤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냐면 자기입법자입니다. 자기입법자. 그러니까 이 자기입법은 사실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입법이 자칫 상징계를 그 지배하고 있는 법과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충돌했을 때 나는 그것을 끝까지 과연 뭐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되게 고독한 존재죠. 그러니까 물론 그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나만 오라. 그러니까 유아 독존적인 그런 게 되는데 사실 뭐 이 세상에 그 똑똑한 사람 치고 천재인 사람 치고 그런 식의 어떤 경향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대신 그렇게 하면서도 나중에 하게 되면 그 뭐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죠. 그 인류가 찬탄할 만한 경탄할 만한 그런 업적들을 그 사람들은 만들어내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을 만들어내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또 와야지. 정신병자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기. 그러니까 뭐 요새 뭐 저기 뭐죠 그 유산으로 뭐 상당히 문제가 되는 우리 삼성 있잖아요. 한 사람의 천재가 수만 명을 먹여야 된다. 그 천재가 그 천재 아니겠어요? 그 천재가 자기만의 법칙으로, 자기만의 형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세계를 창조하는데 누가 딴지를 보고 내가 먹여 살린다는 거죠.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천재인 척 하는데 뭐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걔는 뭐 아무 가치가 없죠. 너는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게 되면 이 그 논의를 어느 정도는 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장소에서 안티고네는 완전히 자유롭고 안티고네는 그 순간에 그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고 다시 말해서 어떤 대타자죠. 명령도 받지 않고 자기가 자기 행동의 입법자가 되고자 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주체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락강에게서 인간의 주체, 윤리적 주체. 이때 말하는 윤리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정신부조학에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에 의해서 내가 소외를 경험하지 않고 내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인간한테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주체로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약강의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안티고네는 윤리적 주체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버틀러의 독법입니다. 주디스 버틀러는 56년생이니까 꽤 먹었지만 아직도 그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미국의 철학자, 그 다음에 젠더 이론가, 그 다음에 정치 철학, 윤리학, 페미니즘, 키오 이론, 그 다음에 문학 이론 등에서 아주 큰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제가 알기로는 16살 때인가라고 알고 있는데 나는 카메라 배터리가 다 돼. 쉬는 시간에 갈아야겠네. 부드럽게 다시. 이제 오늘 처음 시도한 거라서
예. 오늘 첫 시간이어서 이제 뭐 지금 유튜브도 찍고 그다음에 뭐 줌으로도 지금 실시간 중계가 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약간의 또 시행착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버틀러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국내에서도 아주 뭐 그런 표현을 쓰죠. 핫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되게 특히 영문학 쪽에서 많이 그 얘기되는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도 제가 읽은 책도 한 뭐 대여섯 권 정도 뭐 번역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위 논문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버틀러에 대한 어떤 소논문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재밌는 학자입니다. 예, 버틀러는 스스로 동성애, 그러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코드 같아요, 그죠? 제 생각으로는. 밝힌 바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커밍아웃을 한 거죠, 그죠? 사회적인 성인, 젠더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생물학적인 성, 섹스조차도 문화적 구성을, 그죠? 그러니까 예, 우리는 이제 젠더, 사회적 성만이 어떤 뭐 남성 이슈, 뭐 이런 사회에서 뭔가 좀 강요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섹스조차도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이론을 펴고 있습니다. 난해하기로 정평이 난 이 버틀러의 저작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많이 그 논의가 되고 있지만은 이리가라에 마찬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서 저도 불어로는 지금 뭐 저도 책을 뭐 많이 못 갖고 있고 영어로 이제 이제 국내 이제 번역본의 어떤 한계점을 갖다 보고 있는데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여기서 뭐 버틀러의 뭐 모든 뭐 이론을 갖다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안티고네 주장과 특히 헤겔하고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이 락강의 주장과의 관련지어서 좀 한계가 있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키어 이론의 선구자라는 호칭답게 버틀러는 안티고네, 이따가 나왔네요. 젠더 트러블에 주목합니다. 버틀러에 따르면 안티고네와 폴리니케스의 사이는 단순한 온의 관계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겔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티고네가 크레온과의 어떤 그런 대결 구도 속에서 친족, 자연법,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가족적인 사랑이랄지 혈연을 대표한다라고 하는데 버틀러, 이리가레도 마찬가지로 버틀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따져봤더니 이게 뭐 그 오이디푸스와의 관계에서 또 자기 오빠의 관계에서 꼭 이게 오빠와 뭐 저기 동생 사이야? 뭐 그러니까 또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어떤 친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미 뭐죠?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쪽이에요. 그렇죠? 헤겔의 주장과는 달리 안티고네가 친족을 대표하지 못하며 오히려 친족의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전복적인 주체. 여기서는 뭐 전복이라고 하는 게 뒤집어 엎는 거니까. 그죠? 그런 주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티고네는 전체적으로 보아 여성성보다는 남성성이 오히려 더 강한 인물, 또 여성성과 남성성이 섞여 있는 어떤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모든 것을 상실한 눈을 상실했으니까요. 오이디푸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안티고네는 아들보다도 더 아들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왕에서도 그렇고 코로누스 오이디푸스도 그렇고 얘기를 할 때 내 아들보다도 더 아들 같은 딸이요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런 거예요. 안티고네가. 그러니까 남성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거예요. 이처럼 안티고네는 성적 경계를 아무러 놓는 경계 위반의 존재이자 성적 정체성 해체론자라고 하는 것이 버틀러의 주장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버틀러는 안티고네를 우울증, 그러니까 멜랑콜리아의 주체로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프로이트가 애도와 멜랑콜리, 그러니까 우울증을 구별하는데 프로이트에 따르면 애도는 또 멜랑콜리아 둘 모두 다 사랑하는 그런 존재에 대한 상실의 감정입니다. 그렇죠? 근데 애도는 그 존재의 상실 감정을 조금 좀 이겨낸 상태예요. 그렇죠? 애도를 표하고 그래 내가 슬프지만 뭐 우리 저기 그런 거 있죠. 우리 뭐 집에서 꼬마들이 죄송합니다. 반려개를 키우다가 죽었어.
자기가 키우던 뭐 동호가 죽었어, 병아리가 죽었어 그러면 막 어떤 애들은 일주일 동안 밥 안 먹고 막 슬퍼하거든요. 그러다가 딱 지나고 뭐 뭔가 다른 걸 그 뭐죠 이구 하나 사주면 뭐 옛날에 그걸 잊어버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슬픔의 어떤 감정이 좀 뭐죠 좀 사라진 거야. 정리가 된 거야. 그런 상태가 애도의 상태. 근데 우울증은 뭐냐면 죄송해요. 우리 밥 먹다가 목에 걸린 것처럼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한 감정이 싹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고 걸려 있어요. 그죠? 그런 상태가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버틀에 따르면 안티고네가 정확하게 우울증을 주체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쌤들 저기 뭐 여기 뭐 쌤 뭐 힐합 철학, 뭐 철학 전공하셨으니까 그 그리스의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이 모계사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동성애가 그 허락된 그죠 사회가 있었죠. 그죠? 그런 사회에서 이게 점점 이성의 사회로 넘어가는데 안티고네는 정확하게 그 동성애 사회에 대한 어떤 빠이빠이를 못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버틀에 따르면. 그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 동성애 사회에서 이성의 사회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동성애 사회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가 딱 되고 이성의 사회로 딱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애도의 주체인데 그렇지 않고 안티고네는 뭐냐면 과거에는 동성애도 있었는데 동성애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버틀러는 이 안티고네라는 작품에서 그런 안티고네의 동성애의 어떤 대상으로 본 사람이 누구예요? 오빠예요, 오빠. 오빠가 아니라 얘는 어떻게 돼요? 동성이라는 거죠. 왜? 안티고네가 남성적인 거니까. 그래서 친족을 대표하는 어떤 그 존재가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친족 관계 자체를 전복시키는 그런 주체로 보는 것이 버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헤겔의 비판이에요. 헤겔에 대한 비판이고 락강에 대한 비판은 뭐냐면 락강도 좋아. 안티고네가 주이사우스의 대표고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어떤 뭐죠 상징계를 했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장치 다 각 전략을 갖고 있어. 다 좋아. 그런데 락강도는 한 발을 아직까지도 어떻게 되죠? 아버지의 법칙, 아버지의 그 룰. 그러니까 상징계라고 하는 그쪽에다 한 발을 담그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전히 가부장적 세. 왜냐하면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락강은 네가 한 얘기는 다 좋아. 안티고네가 그런 존재고 뭐 다 윤리적 주체고 자기 법적인 존재야. 다 좋아. 근데 너는 한 발짝을 못 나갔다는 거죠. 왜? 만약에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인간의 욕망이 정말 다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라면 동성애도 어떻게 돼요? 이성애만큼 허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저기 뭐죠? 그 버틀은 동성애자니까. 그죠? 근데 너는 락강 너는 아직도 한 말을 가부장적 사회죠. 그러니까 그 오이디푸스적인 어떤 그런 사회. 거기다 놓고 상징계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 상징고를 완전히 그러니까 뭐라 그럴게 완벽하게 해체하지 못하고 아직도 한 발을 상징계에 놓고 있다는 건 뭐냐면 상징계는 뭐예요? 아버지죠. 법칙이죠. 아버지 이름 법이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한 발을 놓고 너는 얘기를 하고 있어. 따라서 버틀러는 락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어떻게 돼? 동성애조차도 허락되는 사회죠. 즉 아버지의 법 자체가 의미가 없는 세계. 즉 상징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그런 세계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티고네는 그런 식의 어떠한 것들을 가능케 하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버틀의 입장 같아요. 그 끝이 없죠. 그러니까 뭐 서서 걸으니까 피곤해. 앉아. 좀 피곤이 뭐 풀렸어. 아이 뭐야 뭐 누워. 그러니까 앉아 있어서 그래. 누워. 그럼 죽어. 편안. 점점. 제가 보는 그런 어떤 단계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뭐 극단적인 주장이지만 내가 동성애잖아. 내가 퀴어. 그러면 우리 그러잖아요. 뭐 서울시내 한복판에서도 지금 뭐 퀴어 동성애자의 날 그러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죠? 한편으로는 저기 서울 바깥에서 모이면 뭐 허락해줄게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야. 뭐 우리는 그냥 서울시청 광장에서 모임하고 우리가 다 뭐 지킬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대예요. 왜?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이성애자들이 더 많은
그러니까 다수인 그런 세계죠. 메이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죄송합니다. 그 윤복희 노래 같은데, 내가 만약, 그죠? 동성애 자야 그러면 동성애 자들조차도 다 대접받고 주체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원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입장이라면 저는 어떤 입장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점.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안티고네에 대한 락강 독법에 대한 버틀러의 비판이 자리합니다. 버틀러는 락강이 안티고네를 주의상수의 주체, 자기 입법자 윤리적 주체로 여기면서 극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락강은 여전히 한 발을 아직까지도 상징계에 담그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동성애와 이성애가 자유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상징계의 건설에는 무관심하고 또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락강도 잘났어. 오케이. 다 좋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 다시 말해 락강은 안티고네를 통해 이성의 바탕을 둔 가부장적 세계, 즉 팔러스 중심적이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법, 이름을 완전히 제거, 전복, 해체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의 비판입니다. 지적은 여기에 대해서 또 버틀러, 너도 한계가 있어. 왜? 너는 아직까지 문화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문화. 그래서 그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 더 강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지적의 입장이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에 대한 여러 해석을 아주 개략적으로 주마가상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런 해석들이 거의 예의 없이 해계 해석에서 연장선상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자들 그리고 선생님들 각자의 판단에 속아내겠지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양의 고대로부터 근대까지의 사상이 이성 중심의 사고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동양 그러면 좀 비논리적이야. 비논리적이고 비상적이야. 서양 세지. 이상적인 세지. 이런 겁니다. 다른 하나는 그에 대한 반격으로 저항이겠죠. 현대 사상은 이른바 탈근대, 탈이성, 탈논리 등의 특징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해겔이 근대 이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여겨질 수 있는 크레온을 지지하고 크레온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로 일가리, 그 다음에 락강, 버틀러 등의 해석이 해겔의 어떤 해석에서 약간의 어떤 거리감이 있죠.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해석, 즉 안티고네의 어떤 감성, 직관, 비성, 여성성, 분화되지 않은 욕망들을 지지하는 쪽으로 키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을 봅니다. 끝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는 그런 입장에서 크레온에 대한, 또는 이스맨에 대한, 저는 사실 크레온하고 안티고네 어떤 그런 대결 구도에서 안티고네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으니까 저도 이제 안티고네를 제 나름대로 저 나름의 눈으로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이스맨이에요. 얘는 어떻게 됐지? 우리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굵고 짧게. 아니야. 나는 가늘고 길게. 이스맨은 사는 게 장땡이야. 그죠? 그죠? 그러니까 법에 충실하면서도 생명 다 할 때까지 그죠? 사는 거야. 그게 제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이스맨을 어쩌면 안티고네나 크레온이라고 하는 인물보다도 더 내세우는 작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크레온입니다. 크레온은 이제 나중에 자기 가족들이 다 죽고 비참함에서 신들이 나를 죽이소서 그러고 등등이 있는데, 그래서 크레온은 또 어떤 입장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크레온은 왜 그런 벌을 당했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지어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가, 공적 책임, 공적 정의를 내세우는 크레온을 지지하는 독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시험 문제를 내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특히 요새 젊은 아이들이 다 국가가 책임져야지. 그죠? 다 그래요. 나는 내 욕망을 누를 수가 있어. 나는 안티고네가 아니야. 다 그래. 국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젊은 아이들이 의외로 자기의 어떤 세계를 갖다 강조할 것 같은데 전혀 틀려요. 근데 이게 조금 좀 뭐냐면 선생님들하고 연세가 드신 선생님들하고 말씀 나눠보게 되면 과거에는 그래도 큰 낭만이 있었대. 큰 안티고네 이게 근데 갈수록 이게 저울추가 점점 크레온 쪽으로 기운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팍팍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크레온의 과오를 지적하는 자들도 없지 않습니다. 이른바 하마르티아입니다. 지금 하마르티아가 뭐죠, 선생님? 선생님, 김지선 선생님. 하마르티아. 이게 관역을 빗나간 그런 말이 돼요. 상태. 그러니까 화살을 쐈는데 이게 빗나간 상태죠. 그렇죠? 그런 상태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우주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를 세우는 자는 누구예요? 신들이죠.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아폴론, 뭐 포세이돈, 뭐 이런 사람들이죠. 뭐 하데스다.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자는 어떻게 돼요? 인간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신들 입장에서는 벌을 받아야 돼요. 그죠?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그러니까 오이딥스 왕이 왜 멸군주의를 당합니까? 왜 죄를 지었거든. 그죠? 또 자기 그 라이코스 아버지죠. 랍다스콘가 거기도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가문 자체가 이미 신들의 눈에는 너희는 죄송합니다. 징벌이죠. 신의 벌이죠. 천벌을 받게끔 돼 있어. 왜? 신들이 왕인 세상에서 우리가 세우는 그런 법칙, 신들의 상징이죠. 인간 너희들이 뭘 하고 까불어 이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들이 세운 법칙을 어겨?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똑같죠. 안티고네가 돼? 아니야. 너희들은 신들이 세운 세계에서 우리들이 세운 법칙 내에서 조용히 말 잘 듣고 자동차를 110km 몰고 가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반한 게 바로 하마르티아. 오이딥스 왕은 뭐냐면 인간의 위대함이죠. 그러니까 신들과 뭐죠? 고대 그리스에서 신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걸리하시죠. 당신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이성을 확대시키면서 그 신들의 영역을 점점점 어떻게 되죠? 침범한 거죠.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신족과 인간족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인간들이 다 신들이 세우는 법칙 내에서 다 천둥 치면 뭐 홍수 내리면 다 알아서 그냥 벌벌 끼고 뭐 제사 바치고 다 그랬거든. 그죠? 이게 신들의 상징계예요. 그죠?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아니야. 너희들이 있어 진짜? 너희들이 만들었어? 그죠? 아니야.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배론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인간이 만물의 척도야. 신이 만물의 척도가 아니라 인간인 우리들이 만물의 척도야. 뭘로? 이성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요? 양가적이죠. 신들의 세계와 인간들의 세계가 공존하면서 충돌하는 세계. 이게 하마르티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소포클레스가 이제 뭐 그런 작품들을 쓰면서 왜 오이딥스 가문을 크레온 가문을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맞닿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소포클레스가 뭐냐면 그리스 말기 사람이래요. 초기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들의 지배력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죠. 약화되는 거죠. 즉 인간들이 겁도 없이 하루 강아지 법무신 줄 모르고 신들의 세계한테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어떻게 돼? 아직까지는 신들이 장악을 해야 그리스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아. 안정돼. 그러니까 소포클레스는 귀족이었고 따라서 그리스 사회가 말기에 인간들의 또 궤변론자들에 의해서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즉 무질서한 세계가 되는 것을 경계한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입장을 조금 더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하마르티아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그렇다고 그러면 크레온은 어떤 의미에서 우주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자일까요? 우선 안티고네가 인륜의 법, 신의 법을 내세우는 반면 크레온은 개인적인 욕망, 지배욕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는 어떻게 돼요?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장자에서 오이딥스 왕에서 폴리네이케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외삼촌인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배욕, 통치욕, 권력욕, 여자인 안티고네에게 지지 않으려는 남자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런 어떤 걸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게 중요한데 크레온은 신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거예요. 누구냐면 첫 번째로는 아폴론이에요. 아폴론은 어떻게 돼요? 태양의 신인데 누구죠?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는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다 적재적소에 신들이 있어가지고 그 신들을 우리가 인간들이 다 떠받들어야 돼. 관장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법칙을 다 이렇게 펼치고 있으니까 인간들은 그 법칙을 따르고 때로는 감사하고 그래서
제사를 바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요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아폴론을 무시한 거야. 왜? 사람은 태양을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안티고네는 어떻게 돼요? 햇볕이 안 들어오는 지하, 아니죠. 천정이 다져진 돌 감방에다 가둔 거야. 햇볕을 못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아폴로는 네가 뭔데? 그죠? 그래 네가 뭔데? 힘 좀 있다고 왕권 좀 잡았다고 태양을 못 보게 나를 무시한 거야. 넌 지금 나쁜 놈 이렇게 된 거야.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하데스예요, 하데스. 하데스는 명계죠, 지하세계죠. 그러니까 지하세계도 어떻게 돼요? 하데스라고 하는 신이 장악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 사람들은 먼저 장례를 후하게 지냈다고 그러죠. 장례를 후하게 지낸 게 물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그런 예가 되겠지만 이게 뭐냐면 하데스를 섬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트로이 전쟁 영화 보게 되게 되면 한잡 싸우다가 누구죠? 헥토르가 죽었나요? 하니까 전쟁 수도 해서 장례 치르고 이제 저승가라고 동전 딱 놓고 해서 그런 건데 그냥 장례를 치르는 것은 뭐냐면 인간으로서의 도리, 즉 누구한테 하데스, 즉 지하 세계를 명계를 다스리고 있는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폴리네이케스를 제사를 지내지 못한 거예요. 매장 못 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하데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네가 나를 무시한 거야. 그래요, 너 나쁜 놈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제 쪽에서 보는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포클레스의 약간 좀 보수적인 입장, 귀족이었고 그리스 말기였던 사회가 자꾸 혼란스러우니까 그런 거를 조금 좀 신의 어떤 그런 입장을 좀 내세우면서 안정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쪽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문학 비평적인 건데 신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시쓰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안티고네만 하더라도 여러 학자기 작가들이 다시 쓴 건데 이거를 하이크리치 그래서 다시쓰기 그래서 리라이팅인데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미토 포에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토 포에틱스 그래서 신화 시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거는 국내에서 잘 안 쓰는 그런 용어인데 이제 프랑스 학자들이 신화 시학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칭해가지고 어떻게 변형되고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게 더 강조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신화 시학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고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국내에서 지금 그 책이 소개되어 있지 않은데 조르트 슈타이너라고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자가 이제 바벨탑 그래서 번역에 대한 이론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써낸 학자인데 이 학자가 영어 제목으로는 안티고네 쓰죠.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그래서 프로는 레장 띠고네 그래가지고 안티고네만 가지고 그죠? 쓴 작품들만 가지고 분석한 책이 있어요. 저도 그 책을 이렇게 보고 갖고도 있고 그런데 그 책이 빨리 좀 소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과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슈타이너가 보지 못한 그죠? 왜냐하면 버틀러나 이런 쪽에 이론들은 좀 새 이론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론들과 좀 같이 종합해서 좀 논의가 될 만한 그런 여건이 마련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시간이어서 좀 여러 가지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안티고네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대에서는 새로운 어떤 해체적인 새로운 수용 해석 그래서 다시 누군가가 작품을 쓰게 되면 새로운 쪽으로 또 게임 영화를 누가 만든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응용을 하고 좀 새로운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원고지신이죠. 그래서 과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기다가 약간 좀 새로운 것들을 가미를 하면서 신화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성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지혜들이 모아놓은 창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우리가 좀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나가면서 조상들에 대해서 선조들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면서도 거기서 새로운 가지들을 좀 이렇게 뻗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이 신화 인문학적 가치를 묻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이제
그 뭐죠 이제 기획을 하면서 생각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뭐 총론, 뭐 신화 존재론, 뭐 인식론에서 총론을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해도 뭐 좋을 것 같은데 그 어쩌면 이제 이런 어떤 저희들이 기획했던 것에 어떤 실질적인 어떤 내용 중에 일부를 먼저 보여드리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떤 그런 생각 자체, 강의 자체가 일부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또 갈 수 있다, 아직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 첫 시간을 통해서 아마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오늘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화면으로 저 비대면으로 바쁜 시간 어떤 쪼개서 오신 여러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 철학 아카데미를 지지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월 19일 날이죠. 2시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이 안기문회가 예. 그 두 가지 대립되는 거, 예. 공과 사, 국가와 사가, 국가 나라부터 국가자 아닙니까? 그 대립되는 사가 이 개인 집안과 그 남과 여러 친구가 인간, 아버지 어머니 이런 대립되는 요소들인데 이들이 정말 주목할 만한 것은 개인과 예. 집단의 대립이라고 저는 예. 이게 강한 것 예.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안기원에는 집단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전혀. 예. 그래서 옳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완전히 대립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갈등, 보통.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티고네가 자기 입장을 고소하는 게 아주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천병이 번역에 320페이지에 보면 자기의 그걸 갖다가 경건한 범행이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내가 여기 살아있는 이들보다도 지하에 계시는 이들, 죽은 이들을 더 기쁘게 할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그곳에, 그러니까 죽음 속에서 나는 영원히 누워있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라는 것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껏 해봐야 100년인데 죽음은 영원합니다. 그렇죠? 영원한데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 가서 영원한 그이들 기쁘게 해줘야지 여기 살아있는 이 세대보다. 그러니까 이 안티고는 굉장히 뚜렷해요. 이유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보면 이걸 갖고 있어 보면 이걸 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으신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과 삶의 대립. 예. 그러니까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시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여기 선생님 계시니까 뭐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리스사의 뭐 시간관이라고 그럴까 세계관에서 특히 시간관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이렇게 그 죽게 되면은 뭐 이렇게 이슬을 떠나는 걸로,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는 걸로 이렇게 완전히 단절인데 그들의 어떤 그런 뭐 시간관 세계관 속에서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사고 방식이 굉장히 강하게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신은 죽지만 어떤 혼 정신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서 그리고 이승과 저승의 세계에서 그 먼저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과 관련되어 가지고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뭐 이렇게 뭐 조상을 잘 모시는 것도 일종의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어떤 세계관 같아요. 아마 그런 연구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좋으신 생각.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이 아까 라강 할 때요. 라강이 라강이라는 프로이드의 의견인데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금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사랑을 엄마하고 같이 하면 안 돼. 사랑은 무언중에 압력을 통해서 그 압력을 강하는데 금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만이 아들한테 그런 금지를 하느냐? 어머니 자신은 너 뭐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누가 아버지가 있는데 말이죠.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하고도 아빠는 아버지 아빠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아빠는 선생님 저기 되게 민감한 질문이시고요. 또 중요한 질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적인 어떤 그런 구도에서 물론 이제 뭐 그걸 깨려고 하는 뭐 들려주나 뭐 곁다리의 안티오이디푸스도 있겠지만 어머니의 입장을 강조하는 거니까 우리가 다 좋은데 아들하고 그 아버지 입장이 이제 부각되는 건데 어머니 입장을 갖다가 이제 내세우는 그런 어떤 논의들도 막 분명히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오이디푸스였던 그런 구도 속에서 어머니 욕망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욕망이 아버지한테 갈지 아들한테 갈지 이거는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어머니를 욕망의 주체로 우리가 논다면, 그죠? 전혀 다른 어떤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가정에서 어머님이 역할 그러면 아이들 낳고 그다음에 키우고 그래서 한 이제 다 이제 뭐 직장 다 이제 보내고 시집 다 보냈는데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은 거죠, 엄마가. 그 이제 앞에 경대 경원 앞에 앉아 있는 난데 봤더니 뭐 정말 뭐 남는 거는 시간의 폭력밖에 없는 거죠. 죽음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뭐 했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그런 엄마 욕망이랄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상당히 좀 다른 논의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이 질문은 저 여자한테 하고 싶어요. 아들을 가진 여자한테 예, 이 질문은 예, 예, 선생님 또 예. 그 네 부분의 그 도법 중에서 락캉의 도법이 가장 저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 첩을 보니까 안티고네는 죽음 충동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락캉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끝에 마치면서 읽어보니까 크레온도 죽음 충동을 대표하는 인물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의 죄를 그러니까 자기 아들하고 처음 선생님 생각에 거의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티고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타나토스적인 욕망이 본능적이라면 그죠? 그러니까 크레온 같은 경우는 반성 차원이셔서 왜냐하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들하고 이제 부인이 죽었으니까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유죄죠. 그러니까 신들이 나한테 그러니까 전혀 다르니까 갈래가 달라. 결과는 같지만 과정 자체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작품의 맨 마지막이 코러스 이제 등장인데 그 코러스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어쩌면 코러스가 상징계예요. 상징계 대표가 있어요. 보면 나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인간들의 지혜가 뭐예요, 선생님? 너 그래 나이 먹어서 그거밖에 못해? 신들이 어떤 제정한 그런 법칙 이런 것들을 네가 그거밖에 이해 못했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가 그걸 잘 이해를 했으면 안티고네도 하이몬도 다 살고 이런 불행이 없었잖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신들은 뭐냐면 어떤 생각이냐면 신들이 크레온에게 정권을 준 거죠. 너는 원래 자격이 없었는데 지금 테바이가 정상적인 상태로 돼가지고 자기들한테 고물도 바치고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크레온의 죽음은 인위적인 것 같아요. 반성적인 차원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구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버틀러 얘기하시다가요. 예. 말씀하시다가 16살 때라고 말씀하시고 끊겼거든요. 예. 16살 때 그때 이제 자기가 커밍아웃을 했대요. 동성애자라고. 그랬더니 주위의 반응이 난리가 난 거지. 그죠? 부모님도 그렇고. 그래서는 안 돼 그런데 그때 이제 자기가 쇼크를 먹고 왜 그렇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종의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버틀러한테는 상징계를 깨는 어떤 이제 그 틈바구니가 된 것 같죠. 자기 연구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어떤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스메일이 있죠. 예. 이스메일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그냥 안티고니하고 대립해서 볼 때 이스메일은 그냥 평범한 여자, 여자다운 여자. 근데 이 안티고니는 좀 센 여자.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좀 아들 같은 딸, 그러니까 믿음직한 거죠. 예. 여자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 이런 것보다도 예. 강함까지 갖추고 있어서 예. 부모의 사랑을 받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예. 평범한 것과 좀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딸도 다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딸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포크레스를 약간 좀 보수적인 인물로 보는 시각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보수적인 어떤 시각에서 이 세상의 딸들이 어떤 모양을 어떤 사람이 되라라고 했을 때 어떤 그 모범이 될 만한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견본이 될 만한 인물이 이스메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부아르 그 제2성을 잠깐 이제 언급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프랑스 사회 똑같다고 그러거든요. 프랑스 사회도.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여성 뭐 그런데 뭐 해방 뭐 그런데 그런 것이 상당히 앞서가는 나라인데 보부아르가 그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보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부아르만 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니까 자기 동생도 그렇고 고등학교 가고 뭐 저기 대학교 간다 그러니까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죄송해요. 어떻게 뭐 여자가 이럴 거예요. 근데 그걸 깨고 간 거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때 그 보부아르가 이스베네처럼 엄마 아빠의 어떤 얘기를 잘 듣고 고분고분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상징계죠. 법칙을 잘 따랐더라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부아르는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딸이 그 딸로서 값어치가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전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딸도 뭐 저런 딸도 다 내 딸이니까 다 소중한 딸이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뭐 거듭 하여튼 감사드리고 5월 19일 날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15일. 5월 15일 날은 그 선생님 너무 잘 아시는 그 까뮈의 그 시시푸스 신화입니다. 뭐 시시푸스 신화, 시시푸 신화, 시시포스 신화 그러는데 이게 해석이 만만치가 않아요. 저도 뭐 까뮈 뭐 제가 사르트르를 공부했기 때문에 까뮈가 바로 옆에 있어서 뭐 강의도 하고 또 뭐 글도 쓰고 뭐 책도 쓰고 막 그러는데 이 시시푸스 신화를 읽을 때마다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궁금증이 뭐냐면 왜 도대체 어떤 이유로 까뮈가 그 많은 신화적 인물들 중에서 시시푸스를 자기의 몸신 그죠? 몸신으로 삼았지라고 하는 거예요. 궁금한 점이. 그래서 뭐 그런 점을 이제 그 주제에 내걸고 뭐 저의 생각을 같이 한번 피력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죠?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